안녕하세요. 별꽃 낭독입니다. 한국의 신비로운 이야기와 심리추리, 초자연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별빛 아래 숨겨진 비밀을 함께 풀어볼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조선 왕조의 심장이었던 경복궁은 오늘날에도 찬란한 위용을 자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아름다움을 감상하기 위해 이곳을 찾죠. 하지만 화려한 건축물과 왕실의 이야기 뒤편에는 깊은 어둠이 숨겨져 있습니다. 달빛조차 닿지 않는 궁궐의 후미진 곳에서는 과거에 들리지 않았던 비명과 감춰진 진실이 여전히 숨쉬고 있습니다. 시계의 분침이 자정을 넘어서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낮은 기계음이 울렸지만 박민준 박사에게는 그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듯했다. 그의 세상은 오직 책상 위를 밝히는 스탠드의 노란 불빛과 그 빛이 그려내는 원 안에만 존재했다. 그 원 밖은 수백 년의 시간을 머금은 채 깊은 침묵에 잠겨있는 경복궁에 서고 지복제의 어둠이었다. 낮 동안 관광객들의 소란스러움으로 가득 찼던 궁궐은 이제 본래의 고요함을 되찾았고 그 고요함 속에서 민주는 홀로 과거와 대면하고 있었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촉망받는 젊은 조선사 학자 중 한 명이었다. 그의 열정은 단순한 학문적 탐구를 넘어 마치 전생의 기억을 더듬는 듯한 깊은 애착에서 비롯되었다. 특히 그는 화려한 왕의 역사나 전쟁의 기록보다는 역사서에 단 몇 줄로만 기록된 채 잊힌 왕실 여인들의 삶에 유독 마음이 쓰였다. 그들의 기쁨과 슬픔, 사랑과 질투, 그리고 그 화려함 뒤에 숨겨진 서글픈 운명들이야말로 조선이라는 거대한 그림을 완성하는 가장 섬세한 붓터치라고 믿었다. 오늘 밤 그의 목표는 숙종시대의 한 후궁에 대한 자료를 찾는 것이었다. 공식적인 기록에는 거의 등장하지 않지만 몇몇 야사에서 그 존재가 희미하게 언급되는 인물. 민주는 그녀의 흔적을 찾는 것이 어쩌면 조선 후기 궁중 암투에 감춰진 연결고리를 푸는 열쇠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수많은 고문서와 실록의 기록들을 몇 시간째 뒤지고 있었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종이들은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바스러질 듯 위태로웠고 빽빽하게 들어찬 한자들은 마치 풀리지 않는 암호처럼 그의 눈을 피로하게 만들었다. 옅은 묵향과 오래된 종이 냄새가 서고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지만 이제 그 향기마저 그의 어깨를 짓누르는 무게감으로 다가왔다. 결국 오늘도 허탕인가? 민주는 나지막이 한숨을 쉬며 뻐근한 목을 뒤로 젖혔다. 천장은 너무 높아 어둠에 잠겨 보이지 않았고 거대한 책장들은 마치 거인의 갈비뼈처럼 그를 둘러싸고 있었다. 이곳은 단순한 책의 창고가 아니었다. 수많은 사람들의 희로애락과 역사의 거대한 흐름이 봉인된 거대한 무덤과도 같았다. 그는 때때로 이 정적 속에서 책장 너머로 누군가의 속삭임이 들리는 듯한 착각에 빠지곤 했다. 기록되지 못한 자들의 원망, 혹은 전해지지 못한 자들의 간절함일까?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피로가 겹치니 엉뚱한 생각이 드는 모양이었다. 커피라도 한 잔 더 마셔야겠다고 생각하며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이었다. 그의 팔꿈치가 부주의하게 책상 위에 위태롭게 쌓여 있던 문서 더미를 건드렸다. 와르르. 정적을 깨는 소리와 함께 문서 더미가 바닥으로 쏟아져 내렸다. 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올랐고 낡은 종이들이 힘없이 나뒹굴었다. 아, 이런. 민주는 자신의 부주의를 탓하며 이마를 짚었다. 겨우 분류해 놓은 자료들이 뒤섞여 버린 것이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차가운 나무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흩어진 종이들을 하나씩 줍기 시작했다. 승정원 일기의 필사본, 의궤의 한 부분, 왕실의 재정을 기록한 문서들. 모두 익숙하고 이미 수십 번은 검토했던 자료들이었다. 짜증과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다. 그는 기계적으로 종이들을 주워 모아 다시 책상 위에 쌓아 올렸다. 바로 그때였다. 그의 손끝에 무언가 이질적인 감촉이 닿았다. 거칠고 푸석한 한지의 느낌이 아니었다.
부드럽고 매끄러우면서도 서늘한 기운을 품은 마치 사람의 피부결과도 같은 감촉. 민주는 고개를 숙여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다른 문서들 아래에 깔려있던 그것은 손바닥만한 크기의 작은 책이었다. 짙은 남색 비단으로 곱게 감싸여 있었고 낡았지만 여전히 고운 빛깔을 잃지 않은 붉은색 끈으로 단정하게 묶여 있었다. 다른 고문서들처럼 제목도 분류 번호도 그 어떤 표식도 없었다.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없었던 물건처럼, 혹은 누군가 아주 오랫동안 비밀스럽게 숨겨두었던 물건처럼 낯설고도 은밀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민주는 자기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그의 학자로서의 오랜 경험과 직감이 동시에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이것은 평범한 물건이 아니다. 수많은 공식 기록물들 사이에서 이런 사적인 형태의 책이 발견되었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른 문서들을 한쪽으로 밀어내고 그 작은 책을 두 손으로 받쳐 들었다. 생각보다 묵직했다. 비단은 오랜 세월을 거치며 가장자리가 해졌지만 그 감촉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마치 얼마 전까지 누군가의 따스한 손길이 머물렀던 것처럼. 민주는 책을 들고 자리로 돌아와 스탠드 불빛 아래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심장이 미세하게 떨려왔다. 이것은 무엇일까? 왕실의 누군가가 남긴 사적인 기록일까? 아니면 차마 역사에 기록될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이야기라도 담겨 있는 것일까? 그는 붉은 끈을 풀어보고 싶은 강렬한 충동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망설여졌다. 이것은 정식 절차를 거쳐 발견된 유물이 아니었다. 규정대로라면 즉시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보존 처리 과정을 거쳐야 했다. 그것이 학자로서의 마땅한 도리였다. 그의 이성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책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그에게 말을 거는 듯했다. 어서 나를 열어보라고, 나의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민주는 책의 표면을 가만히 쓰다듬었다. 비단 아래로 느껴지는 단단한 종이의 질감. 그 안에는 과연 무엇이 잠들어 있을까? 한 여인의 사랑 이야기일까? 아니면 한 남자의 야망에 대한 기록일까? 어쩌면 그가 오늘 밤토록 찾아 헤맸던 그 이름 없는 후궁의 흔적일지도 모른다는 비현실적인 기대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여전히 서고는 깊은 침묵에 잠겨 있었다. 오직 스탠드의 불빛만이 그와 작은 책을 세상과 분리된 작은 섬처럼 비추고 있을 뿐이었다. 이곳에는 그 누구도 없었다. 그의 행동을 지켜볼 사람도, 그의 호기심을 꾸짖을 사람도 없었다. 잠시 동안의 갈등 끝에 그는 결국 자신의 오랜 학자적 양심보다는 인간적인 호기심을 따르기로 결심했다. 이것은 운명적인 발견일지도 모른다. 이 책이 수많은 문서 더미 속에서 하필이면 오늘 밤 자신의 발밑에 떨어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라는 강한 예감이 들었다. 민주는 마른 침을 삼키고 떨리는 손으로 책을 묶고 있던 붉은 끈에 손을 가져갔다. 끈은 오랜 세월 탓에 약해져 있었지만 매듭은 놀랍도록 단단했다. 마치 봉인이라도 하듯 누군가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듯 했다. 그는 손톱 끝으로 조심스럽게 매듭을 풀어내기 시작했다. 끈이 한 올 한 올 풀릴 때마다 그의 심장 박동은 점점 더 빨라졌다.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기분이었다. 이 안에서 무엇이 나오든 그의 삶은 이전과 같지 않을 것 같다는 막연한 불안감과 함께 거부할 수 없는 짜릿한 기대감이 온몸을 감쌌다. 마침내 마지막 매듭이 풀리고 붉은 끈이 스르르 비단 표지 위로 힘없이 흘러내렸다. 민주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비단으로 된 표지를 천천히, 아주 천천히 열었다. 그러자 옅은 난초 향기 같은 것이 희미하게 풍겨나오는 듯했다. 그리고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첫 장, 그곳에는 가냘프면서도 힘이 있는 아름다운 궁체의 글씨가 적혀 있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잉크는 희미하게 발해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의 무게는 여전히 생생하게 느껴졌다. 그의 눈은 첫 문장에 머물렀다. 그 순간 민주는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일기의 시작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백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현재의 그에게 보내는 한 맺힌 영혼의 절규였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다. 이 글을 보게 될 이여, 부디 나의 원통함을 풀어주오. 그 목소리는 그의 것이었지만 그의 것이 아닌 듯 서고의 고요한 공기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서늘한 바람이 불어와 그의 목덜미를 스치고 지나갔다. 창문 하나 없는 밀폐된 서고 안에서 민주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끼며 굳어버렸다. 그는 방금 자신이 무엇을 발견했는지, 그리고 어떤 위험한 비밀의 문을 열어버렸는지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다. 그 작은 책은 단순한 과거의 유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경복궁의 가장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비극의 시작이자 현재의 그를 과거의 어둠 속으로 끌어들이는 운명의 초대장이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더 이상 학문적 연구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인간의 삶과 죽음,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처절한 진실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의 다음 페이지를 넘겨야 하는 사람은 바로 그 자신이었다. 그 운명적인 발견은 고요했던 그의 삶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책이 아니었다. 박민준 박사는 스탠드 불빛 아래 놓인 작은 책을 보며 자신의 모든 학문적 지식과 이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서고의 공기는 여전히 무겁고 고요했지만 그의 귓가에는 수백 년의 시간을 거슬러 온 한 여인의 희미한 흐느낌이 들리는 듯했다. 이 글을 보게 될 이여, 나의 원통함을 풀어주오. 그 문장은 낡은 종이 위에 박제된 활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살아있는 목소리였고 핏빛 절규였으며 차가운 무덤 속에서 마침내 세상 밖으로 터져나온 비명이기도 했다. 이 낡고 작은 책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 민준의 머릿속에서 수많은 가설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왕실의 비사를 기록한 서책인가? 아니면 권력 다툼 속에서 희생된 어느 무명 신하의 탄원서인가? 그의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책의 첫 장, 그 섬세하면서도 떨리는 필체를 부드럽게 쓸어내렸다. 그리고 글의 말미에 적힌 작은 서명을 발견했다. 희빈, 희빈, 희빈. 그 이름이 민준의 뇌리에 박히는 순간 그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했다. 그는 조선시대 후궁들의 삶을 오랫동안 연구해왔다. 수많은 빈과 귀인, 수기와 소위들의 이름을 외우고 그들의 짧거나 긴 삶의 궤적을 추적해왔다. 하지만 희빈이라는 이름은 공식적인 왕조실록이나 승정원 일기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이름이었다. 다만 그가 언젠가 먼지 쌓인 서고 구석에서 찾아냈던 어느 야사, 모음집에서 스치듯 읽었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다. 숙종대, 성은 김씨. 미색이 출중하고 총명하였으나 입궁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급병으로 요절하였다. 역사는 언제나 승자의 기록이었다. 급병, 요절. 궁궐 안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의문스러운 죽음을 덮어버리는데 이보다 더 편리하고 깔끔한 단어는 없었다. 민주는 늘 그 단어 뒤에 숨겨진 진실이 궁금했다. 갑작스러운 병으로 죽기에는 너무 젊었던 여인들,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다가 하루아침에 시들어버린 꽃들. 그들의 죽음 뒤에는 분명 질투와 암투, 그리고 거대한 음모가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었을 터였다. 그리고 지금 그의 손안에 바로 그 급병으로 처리된 한 후궁의 마지막 목소리가 들려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 자료가 아니었다. 이것은 살해당한 자가 남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증거였다. 그는 다시 첫 장으로 시선을 돌렸다. 이 글을 보게 될 이여,
나의 원통함을 풀어주오. 이 문장이 담고 있는 무게는 실로 엄청났다. 그것은 단순히 억울하다는 하소연이 아니었다. 원통함이라는 단어에는 억울하게 죽어 눈을 감지 못하는 그 고통을 알아주길 바라는 처절한 염원이 함께 서려 있었다. 민주는 그 글씨에서 희빈이라는 여인의 모습을 그려보았다. 그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어떤 목소리로 웃고 어떤 표정으로 눈물을 흘렸을까? 이 일기장을 쓸 때 그녀는 어떤 심정이었을까? 그의 눈길은 문장 하나하나를 해부하듯 뜯어보기 시작했다. 학자로서의 냉철한 분석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글씨는 분명 왕실 여인들이 배우는 정갈한 궁체의 전형이었지만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무언가 이상했다. 모든 획의 끝이 칼날에 베인 듯 날카로우면서도 동시에 파르르 떨리는 나뭇잎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마치 극도의 공포와 분노 속에서 덜덜 떨리는 손을 다른 한 손으로 붙잡고 한자 한자 새겨 넣은 듯한 처절함이 느껴졌다. 어떤 글자는 다른 글자보다 유독 짙었는데 그것은 붓에 먹물을 새로 묻혀서가 아니라 같은 자리를 몇 번이고 덧쓰며 감정을 억누르려 했던 흔적처럼 보였다. 그리고 문장의 마지막 풀어주오라는 글고 아래에는 아주 희미하게 번진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것은 잉크가 번진 것일 수도 있었지만 민준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떨어져 종이를 적신 자국으로 보였다. 그 순간 민준은 이 일기장이 단순한 사실의 기록이 아님을 온몸으로 깨달았다. 이것은 감정의 화석이었다. 희빈이라는 여인이 겪었을 공포, 외로움, 배신감,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가 고스란히 압축되어 있는 결정체였다. 학자로서 그는 언제나 과거와 현재 사이에 엄격한 선을 긋고 객관적인 거리두기를 유지하려 애써왔다. 과거는 연구와 분석의 대상일 뿐 감정적으로 동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수없이 다짐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앞에서는 그 모든 원칙이 소용없었다. 수백 년이라는 시간의 강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그는 마치 희빈의 서늘한 숨결이 느껴지는 바로 그 공간에 함께 있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그의 반응은 어땠을까? 처음에는 학문적 발견에 대한 흥분과 희열이 있었다. 이것은 조선 후기 궁중사를 뒤엎을 만한 어쩌면 그의 학자 인생을 통틀어 가장 위대한 발견이 될지도 모르는 물건이었다. 하지만 그 흥분은 금세 차가운 두려움으로 변해갔다. 이 일기장이 담고 있는 내용이 만약 왕실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라면? 당대 최고 권력층이 연루된 살인사건의 진실이라면? 이 얇은 책 몇 장이 현재의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다. 어쩌면 그는 이 책을 발견하지 말았어야 했다. 조용히 원래 있던 자리에 돌려놓고 아무것도 보지 못한 척 잊어버리는 것이 현명한 처사일지도 몰랐다. 그러나 그는 그럴 수 없었다. 그의 심장이 세차게 고통스러울 정도로 빠르게 뛰고 있었다. 그것은 두려움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책임감 때문이었다. 나의 원통함을 풀어주오. 그 목소리는 더 이상 희빈 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역사 속에 이름 없이 사라져간 수많은 희생자들의 목소리,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죽어간 모든 억울한 영혼들의 합창처럼 들렸다. 그들의 마지막 절규를 듣게 된 유일한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이 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민주는 일기장에서 눈을 떼고 잠시 창밖을 보았다. 창문은 없었지만 그의 마음의 눈에는 칠흑 같은 어둠에 잠긴 경복궁의 기와지붕들이 보였다. 저 아름다운 곡선과 웅장한 건물들 아래 얼마나 많은 비밀과 눈물이 묻혀 있을까? 사람들은 경복궁의 화려한 단청과 위험 있는 건축 양식을 칭송하지만 그 이면에 존재하는 그림자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는 이제 그 그림자의 가장 깊숙한 곳을 들여다볼 수 있는 열쇠를 손에 쥔 것이다. 이것은 더 이상 학문이 아니었다. 이것은 한 인간에 대한 예의이자
죽은 자의 마지막 소원에 대한 산자의 응답이었다. 민주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그는 이 일기를 끝까지 읽어야만 한다. 희빈이 목숨을 걸고 남긴 이 이야기를 외면하는 것은 그녀를 2번 죽이는 일과 다름없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오래된 종이 냄새와 옅은 묵향, 그리고 알 수 없는 난초 향기가 그의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첫 장을 넘겼다. 마치 성스러운 의식을 치르듯 혹은 아주 위험한 금단의 영역으로 첫 발을 내딛듯. 이제 그는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 비극적인 이야기의 유일한 증인이자 어쩌면 마지막 해결사가 되어야 할 운명에 휘말려든 것이다. 그의 심장은 여전히 세차게 뛰고 있었지만 이제 그 박동은 두려움이 아닌 비장한 각오의 소리를 내고 있었다. 한 여인의 마지막 절규는 그렇게 수백 년의 침묵을 깨고 한 젊은 학자의 심장 위에서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 박민준 박사는 조심스럽게 일기장의 다음 장을 넘겼다. 바삭거리는 낡은 종이의 소리가 고요한 서고 안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다. 첫 장에 담겨있던 처절한 절규와는 달리 2번째 장부터는 비교적 평온한 필체로 그녀의 궁궐 생활이 담담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마치 폭풍전의 고요함처럼 다가올 비극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듯한 순수한 문장들이었다. 민주는 숨을 죽인 채 희빈이라는 여인이 남긴 시간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나가기 시작했다. 일기장의 초반부는 갓 후궁으로 책봉되어 궁에 들어온 한 어린 소녀의 설렘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임금의 얼굴을 처음 보았을 때의 벅찬 감정, 비단처럼 고운 옷을 처음 입었을 때의 어색함, 그리고 수많은 나인과 상궁들에게 둘러싸여 지내는 화려한 일상에 대해 묘사했다. 그녀의 글에는 세상 모든 것을 가진 듯한 행복감이 묻어났다. 특히 임금의 총애를 받는 날들에 대한 기록은 유독 빛났다. 함께 거닐었던 후원의 꽃향기, 밤늦도록 나누었던 시와 이야기에 대한 구절들은 마치 한 폭의 아름다운 동양화 같았다. 그녀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인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그 찬란한 행복의 기록은 그리 길지 않았다. 페이지를 몇 장 넘기자 글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화려함 속에 숨겨진 깊은 외로움이 잉크 자국처럼 번져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궁궐은 거대하고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거대한 황금 새장이기도 했다. 그녀는 가족들을 만날 수 없었고 궁 밖의 세상과는 완전히 단절되었다. 임금은 지존의 존재였기에 자주 만날 수 없었고 그가 다른 후궁의 처소에서 밤을 보낼 때면 희빈은 텅 빈 전각 안에서 홀로 길고 긴 밤을 지새워야 했다. 어느 날 밤의 일기는 유독 쓸쓸했다. 오늘 밤도 전하께서는 중전마마의 처소에 드셨다. 달빛만이 차갑게 창살을 비추는구나. 이 넓은 전각에 나 혼자뿐이다. 벽에 걸린 그림 속의 새들만이 나의 유일한 벗이로다. 이 짧은 문장에서 민주는 수많은 감정을 읽어낼 수 있었다. 왕의 사랑을 갈구하는 여인의 애틋함, 그리고 그 사랑을 독차지할 수 없는 데서 오는 체념과 고독감. 그는 수많은 후궁들이 겪었을 이 보편적인 슬픔에 잠시 마음이 아려왔다. 그러나 희빈이 느끼는 외로움은 단순히 임금의 부재에서 오는 것만은 아니었다. 그보다 더 그녀를 힘들게 했던 것은 바로 다른 후궁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질투와 시기였다. 그녀의 글 속에는 다른 후궁들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던지는 차가운 시선과 가시 돋친 말들에 대한 기록이 점차 늘어갔다. 아침 문안 인사 때 마주치는 차가운 미소, 연회장에서 들려오는 그녀에 대한 비웃음 섞인 속삭임들. 그 모든 것이 예민한 그녀의 마음에 비수처럼 꽂혔다. 오늘 연회에서 수기마마께서 나의 옷차림을 보고 가문의 격에 맞지 않게 화려하다 하셨다. 그분의 미소 뒤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는 듯했다. 또 다른 날에는 이런 기록도 있었다.
장 귀인께서 내게 하사하신 향 주머니에서 역한 냄새가 나는 듯하여 몸종에게 치우게 했다. 나의 마음이 간사해진 탓일까? 아니면 정말 무언가 있는 것일까? 그녀는 점차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었다.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고운 미소를 짓고 있는 모든 여인들이 적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이 아름다운 궁궐은 총성 없는 전쟁터였고 그녀는 그 한복판에 홀로 서 있는 연약한 병사일 뿐이었다. 민주는 희빈의 불안과 공포가 점차 구체적인 형태로 변해가는 과정을 숨죽여 지켜보았다. 일기장의 중반부로 넘어가면서 그녀의 글은 단순한 외로움이나 질투에 대한 토로를 넘어 실체적인 위협에 대한 공포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어느 날부터인가 그녀는 자신을 감시하는 듯한 보이지 않는 눈들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것은 다른 후궁들의 시기 어린 시선과는 다른 훨씬 더 조직적이고 집요한 감시의 느낌이었다. 밤늦도록 책을 읽고 있으면 창호지 문밖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듯하다. 나가보면 아무도 없지만 차가운 공기 속에 누군가 방금 전까지 서 있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녀의 글은 점점 더 편집증적으로 변해갔다. 그녀는 자신의 처소를 배회하는 정체불명의 발소리를 들었고 복도를 지날 때마다 기둥 뒤에서 자신을 향해 속삭이는 듯한 소리를 들었다. 희빈마마 조심하셔야 합니다. 바람소리인지 환청인지 알 수 없는 그 소리는 그녀의 신경을 갉아먹었다. 그녀를 가장 두렵게 만든 것은 그 감시의 눈길이 궁궐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부터 오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었다. 그녀를 지키고 보살펴야 할 상궁과 나인들의 눈빛에서도 미세한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다. 늘 다정했던 김상궁은 어느 날부터인가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고 어린 나인들은 그녀의 앞에서 자신들끼리 무언가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녀가 나타나면 황급히 입을 다물었다. 그녀는 완벽하게 고립되고 있었다. 아무도 믿을 수 없었고 아무에게도 자신의 두려움을 털어놓을 수 없었다. 마치 거대한 거미줄의 한가운데 걸린 나비처럼 그녀는 서서히 조여오는 공포 속에서 무력하게 발버둥 칠 뿐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막연한 공포가 끔찍한 현실로 드러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날 밤의 일기는 다른 날보다 훨씬 더 급하고 거칠게 쓰여 있었다. 자시가 막 지났을 무렵 잠시 바람을 쐬러 전각 뒤편의 작은 뜰에 나갔다가 나는 보고야 말았다. 이민주는 마른 침을 삼켰다. 희빈은 무엇을 본 것일까? 나의 몸종이었던 아이, 복순이가 2명의 건장한 내관에게 팔을 붙들린 채 어디론가 끌려가고 있었다. 복순이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다른 한 명이 아이의 입을 거칠게 틀어막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이의 눈에는 죽음의 공포가 가득했다. 나와 눈이 마주친 순간 아이는 필사적으로 무언가 말을 하려는 듯 눈빛으로 애원했지만 이내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민주는 잠시 책에서 눈을 떼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한밤중에 궁녀 하나가 비밀리에 끌려가는 장면? 이것은 결코 가벼운 사건이 아니었다. 궁녀의 목숨은 파리 목숨과 같다고는 하지만 이토록 은밀하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처리되었다는 것은 그 배후에 무언가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의미했다. 다음 날의 일기는 희빈의 절망을 고스란히 보여주었다. 오늘 아침 나는 감찰 상궁에게 복순이의 행방을 물었다. 상궁은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복순이가 어젯밤 고향의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출궁했다고 대답했다. 너무나도 태연한 거짓말이었다. 그들의 눈빛을 보니 이미 모든 것이 짜여진 각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궁궐 안의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면서도 침묵하고 있는 것이다. 복순이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궁궐 안에서 그녀의 모든 흔적은 깨끗하게 지워졌다. 아무도 그녀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고 그녀의 이름은 금기어가 되었다. 희빈은 이제 명확히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시기나 질투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녀의 목숨을 위협하는 거대하고 조직적인 음모가 궁궐 깊숙한 곳에서 진행되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의 가장 가까이에 있던 몸종 복순이는 그 음모의 일부를 알게 되었거나 혹은 그녀에게 무언가를 경고하려다 희생된 것이 틀림없었다. 이제 다음 차례는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그녀는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일기장의 평온했던 일상은 완전히 사라지고 이제 매일매일이 죽음의 그림자와 싸우는 처절한 기록으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민준의 눈앞에 희빈이라는 한 여인의 비극이 서서히 그 완전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박민준 박사의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다. 몸종 복순이의 의문스러운 실종 이후 희빈의 일기장은 더 이상 한 여인의 사적인 공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음모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싸움의 기록이자 다가오는 죽음을 예감하며 남긴 마지막 증언이 되어가고 있었다. 민주는 마치 살얼음판을 걷듯 한 문장 한 문장을 조심스럽게 따라 읽었다. 그녀가 남긴 단서들을 하나라도 놓친다면 수백 년간 묻혀있던 진실의 조각을 영원히 잃어버릴 것만 같았다. 희빈은 이제 자신의 적이 누구인지 어렴풋이 짐작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그 이름을 일기장에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행동이었다. 만약 이 일기장이 발각되기라도 한다면 그것은 곧 자신뿐만 아니라 가문 전체를 멸문지화로 이끌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될 터였다. 그녀는 대신 교묘하고 은유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적을 지칭했다. 바로 그 그림자라는 표현이었다. 오늘도 그 그림자가 어전 회의 내내 전하의 뒤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모든 신하들이 전하를 향해 고개를 조아리고 있었지만 나는 안다. 그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용상에 앉아 계신 전하가 아니라 그 뒤에 드리워진 거대한 그림자라는 것을. 이 문장에서 민주는 엄청난 사실을 읽어냈다. 희빈이 말하는 그림자는 단순히 숨어서 암약하는 세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임금의 가장 가까운 곳, 어쩌면 임금의 권위마저 등에 업고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최고위급 권력자임을 암시하고 있었다. 왕의 권위를 넘어서는 그림자라니. 그것은 왕비일 수도 혹은 당시 가장 세력이 강했던 외척의 수장일 수도 있었다. 어쩌면 임금이 가장 신임하는 영의정일지도 몰랐다. 희빈은 계속해서 그 그림자에 대한 묘사를 이어갔다. 그 그림자는 목소리가 없다. 하지만 그 침묵은 천둥보다 더 큰 위험으로 궁궐을 지배한다. 그 그림자의 손짓 하나에 대신들의 운명이 결정되고 눈짓 하나에 후궁들의 서열이 바뀐다. 전하께서는 그 그림자를 신뢰하시지만 나는 그 그림자의 눈동자 속에서 차가운 야심의 불꽃을 보았다. 용상을 집어삼키려는 검은 불꽃을. 희빈의 통찰력은 놀라웠다. 그녀는 단순히 사랑받는 후궁이 아니었다. 그녀는 궁궐 권력의 핵심을 꿰뚫어 보고 있었고 그 때문에 위험에 처한 것이다. 그녀는 어쩌면 알아서는 안 될 것을 알아버렸고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보아버린 죄로 제거 대상이 된 것일지도 모른다. 그 그림자라는 단서는 너무나도 거대하고 막연해서 오히려 민준의 머릿속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이 조선시대 정치사에 가장 민감하고 위험한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희빈은 곧이어 그 그림자의 실체에 다가갈 수 있는 두 번째 단서를 제시했다. 그것은 훨씬 더 구체적이고 끔찍한 내용이었다. 사건의 발단은 어느 늦은 밤, 임금이 갑작스러운 흉통을 호소하며 쓰러졌던 일에서 시작되었다. 어이들이 총동원되었고 궁궐은 발칵 뒤집혔다. 다행히 임금은 곧 의식을 회복했지만 그날 이후로 눈에 띄게 쇠약해지기 시작했다. 희빈은 임금의 건강을 염려하며 매일같이 간호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녀는 임금에게 올릴 탕약을 들고 가는 내의원 의관의 뒤를 우연히 따르게 되었다. 달빛도 없는 캄캄한 복도를 지날 때였다. 의관이 잠시 주변을 살피더니
후미진 전각의 기둥 뒤에서 기다리고 있던 누군가에게 탕약 그릇을 건네는 것을 목격했다. 희비는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소곤거리는 대화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이번에도 실수는 없겠지? 마마, 염려 놓으시옵소서. 아주 소량이라 그 누구도 알아채지 못할 것입니다. 서서히, 아주 서서히 전하의 기력을 쇠하게 만들 뿐이옵니다. 마마라는 호칭. 민주는 숨을 멈췄다. 그렇다면 그 그림자의 정체는 왕실의 여인, 그것도 내명부의 수장인 중전이거나 혹은 그의 버금가는 권력을 가진 대비일 가능성이 높았다. 희비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역모의 현장을 목격한 것이다. 임금을 시해하려는 음모. 그것도 독약을 이용해 서서히 죽음에 이르게 하려는 가장 교활하고 잔인한 방식이었다. 일기장에는 그날의 충격과 공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나의 온몸이 차갑게 식어붙었다.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다. 내가 들은 것이 무엇인지, 내가 본 것이 무엇인지 믿을 수가 없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 했다. 저들이 이 나라의 국본을 흔들고 있다. 저들이 전하를 시해하려 하고 있다. 그녀는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임금에게 직접 고하기에는 물증이 없었다. 오히려 그 그림자의 세력에 의해 무고죄로 역공을 당할 것이 뻔했다. 그녀의 가문은 힘이 없었고 궁궐 안에서 그녀의 편이 되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완벽한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나라의 운명이 걸린 거대한 비밀을 혼자서 끌어안게 된 것이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이 일기장에라도 진실을 기록하여 훗날 누군가 알아주기만을 바라는 것뿐이었다. 그날 이후 희빈의 일기장은 죽음의 예감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너무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그림자가 자신의 존재를 눈치챘다는 것을 직감했다. 자신을 감시하던 보이지 않는 눈들은 이제 노골적인 위협으로 변해갔다. 그녀의 음식에서는 종종 이상한 맛이 났고 밤이면 그녀의 처소 문고리를 누군가 흔드는 소리가 들렸다. 이제 공포는 그녀의 일상이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깨닫고 마지막 문장을 남기기에 이른다. 그 문장은 마치 유언과도 같았다. 민주는 떨리는 눈으로 그 마지막 경고를 읽어 내려갔다. 나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음을 느낀다. 그들의 손길이 매일 밤 나의 목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다. 만약 훗날 이 낡은 책이 누군가의 손에 들어가 세상에 알려진다면 그것은 내가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일 것이다. 민주는 책을 덮었다. 아니, 덮을 수밖에 없었다. 그의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고 심장은 터져버릴 것처럼 격렬하게 요동쳤다.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이 일기장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다. 이것은 희빈이 자신의 목숨과 맞바꾼 마지막 단서였다. 그녀는 자신의 죽음을 예고함으로써 자신의 죽음이 결코 급병이 아닌 명백한 살인임을 증명하려 했던 것이다. 그림자, 약재, 그리고 자신의 죽음에 대한 예고. 이 세 가지 단서는 하나의 끔찍한 진실을 향해 모이고 있었다. 궁궐 최고 권력자가 임금을 시해하려는 역모를 꾸몄고 그 비밀을 눈치챈 후궁 희빈을 잔인하게 살해했다는 것. 민주는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를 연구하는 학자가 아니었다. 그는 수백 년 전 살인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이자 죽은 자가 남긴 마지막 증인이 되어버렸다. 이제 이 진실을 밝혀야 할 책임은 온전히 그의 어깨 위에 놓였다. 하지만 그 진실의 무게는 한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무겁고 위험한 것이었다. 박민준 박사는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다.
그의 온 신경이 손끝에 들린 얇은 책 몇 장에 집중되어 있었다. 희빈이 남긴 마지막 경고는 마치 차가운 얼음 송곳처럼 그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만약 이 일기가 발견된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다. 이 문장은 그녀의 죽음이 단순한 병사가 아니라 명백한 타살임을 주장하는 피 묻은 유서였다. 그는 이 끔찍한 진실의 무게 앞에서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과연 이 다음 장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을까? 그녀의 마지막 순간이 담겨 있을까? 아니면 그녀를 죽음으로 몰고 간 그 그림자의 정체가 마침내 드러나는 것일까? 그는 마치 신성한 유물을 다루듯 혹은 극도로 위험한 폭발물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일기장의 마지막 장으로 손을 가져갔다. 이전의 종이들과는 달리 마지막 장은 무언가에 급하게 찢긴 듯 가장자리가 거칠었고 곳곳에 검은 잉크가 번진 자국이 선명했다.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며 극도의 공포 속에서 마지막 힘을 다해 써 내려간 듯한 흔적이었다. 그의 시선은 그 마지막 기록에 고정되었다. 시간의 흐름을 비웃기라도 하듯 그곳에 담긴 공포는 너무나도 생생하여 마치 바로 어제 쓰인 글처럼 느껴졌다. 그들이 왔다. 마침내 그들이 나를 잡으러 왔다. 일기장은 이 짧고 절박한 문장으로 시작되었다.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죽였다. 그의 눈앞에 희빈의 마지막 순간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린 깊은 밤, 텅 빈 전각 안에 홀로 촛불을 밝히고 앉아있는 희빈의 모습. 그녀는 이미 자신의 운명을 예감하고 이 마지막 기록을 남기고 있었을 것이다. 밖에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나를 아끼는 척, 다정한 목소리로 나의 이름을 부르지만 나는 안다. 그 목소리 뒤에 숨겨진 차가운 칼날을. 문틈으로 비치는 그림자가 하나가 아니다. 여럿이다. 그들은 이미 내 처소를 완벽하게 포위했다. 글씨는 점점 더 거칠어지고 있었다. 몇몇 글자는 거의 해독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민주는 그녀의 공포가 종이를 뚫고 자신의 손끝으로 전해져 오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그는 마치 자신이 그 밀실 같은 전각 안에 희빈과 함께 갇혀있는 기분이었다. 나는 붓을 놓을 수가 없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무기이자 유일한 저항이다. 내가 어떻게 죽어갔는지, 누가 나를 죽였는지 이 종이만이 기억해 줄 것이다. 훗날 나의 원통함을 알게 될 누군가를 위해 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기록해야만 한다. 그녀의 강인한 의지에 민주는 경외감마저 느꼈다. 죽음의 문턱에서 그녀는 울부짖거나 애원하는 대신 붓을 들었다. 역사가 자신을 기억해주지 않을 것임을 알았기에 스스로 자신의 역사가 되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리고 바로 다음 문장에서 민주는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다. 그들이 드디어 문을 부수기 시작했다. 나무 바닥이 삐걱이는 소리가 들린다. 기익. 바로 그 순간이었다. 민준의 등 뒤에서 고요한 서고의 정적을 날카롭게 가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낡은 나무가 엄청난 무게에 짓눌려 비명을 지르는 듯한 소리, 바로 희빈이 일기장에 묘사했던 것과 똑같은 나무 바닥이 삐걱이는 소리였다. 민주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의 심장이 한순간 멎었다가 이내 미친 듯이 폭주하기 시작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자신의 귀를 때리는 심장 소리와 등 뒤에서 들려온 섬뜩한 소리만이 현실처럼 느껴졌다. 이것은 환청이 아니었다. 너무나도 선명하고 너무나도 가까운 곳에서 들려온 소리였다. 이 밀폐된 서고 안에 그 말고 또 다른 누군가가 있다는 말인가? 그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어버렸다. 희빈의 일기장에 담긴 수백 년 전의 공포가 시간의 벽을 넘어 21세기의 이 서고 안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었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기괴하고 소름 끼치는 상황이었다. 마치 희빈의 원혼이 이 일기장을 매개체로 하여
그를 과거의 비극적인 현장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것만 같았다. 돌아봐야 한다. 뒤를 돌아 확인해야 한다. 그의 이성은 그렇게 명령했지만 그의 몸은 말을 듣지 않았다. 뼛속까지 스며드는 공포가 그의 발을 바닥에 꽁꽁 묶어버렸다. 만약 뒤를 돌아봤을 때 그곳에 정말로 무언가가 있다면? 피 묻은 소복을 입은 희빈의 원혼이 자신을 노려보고 있다면? 혹은 희빈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그 그림자가 수백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자신의 앞에 나타난 것이라면? 온갖 끔찍한 상상이 그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다. 그는 차라리 이 모든 것이 피로 때문에 꾼 악몽이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는 눈을 질끈 감았다 떴다. 하지만 변한 것은 없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희빈의 마지막 절규가 담긴 일기장이 들려 있었고 서고의 공기는 여전히 죽음처럼 차가웠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몇 초가 몇 시간처럼 느껴지는 영겁의 시간이었다. 마침내 그는 공포를 이겨내고 아주 천천히 로봇처럼 삐걱거리며 고개를 돌리기 시작했다. 그의 목 근육 하나하나가 비명을 지르는 듯했다. 그의 시선이 어둠에 익숙한 거대한 책장들을 지나 소리가 났던 방향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오직 먼지가 두텁게 쌓인 책들과 짙은 어둠뿐이었다. 사람의 형체는커녕 움직이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바람 한 점 없는 완벽한 정적. 하지만 그 정적은 평온함이 아니라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불길했다. 분명히 들었는데, 자신의 귀로 똑똑히 들었는데, 어떻게 아무것도 없을 수가 있단 말인가.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의자가 뒤로 넘어가며 요란한 소리를 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홀린 듯이 소리가 났던 곳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바닥을 내려다보았다. 그곳은 다른 곳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오래된 나무 마루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뎌 그 위를 밟아보았다. 히. 다시 한번 아까와 똑같은 소리가 울렸다. 특정 지점을 밟을 때마다 낡은 마룻바닥이 내는 소리였던 것이다. 민주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결국 자신의 예민함이 만들어낸 해프닝이었던 것이다. 희빈의 일기장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우연히 들린 바닥 소리를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착각한 것이다.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다. 다시 자리로 돌아와 일기장을 집어든 순간 그는 무언가 위화감을 느꼈다. 자신이 자리를 비운 아주 짧은 순간 무언가가 변해 있었다. 그는 일기장의 마지막 장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나무바닥이 삐걱이는 소리가 들린다. 바로 이 문장. 그 문장의 바로 아래 이전에는 분명히 없었던 아주 작은 얼룩이 하나 생겨 있었다. 그것은 잉크 자국이 아니었다. 마치 맑은 물 한 방울이 떨어져 종이를 적셨다가 막 마르기 시작한 듯한 희미하고 투명한 자국이었다. 민주는 손가락으로 그 자국을 조심스럽게 만져보았다. 아직 미세한 습기가 남아 있었다. 이것은 눈물 자국.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하나의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만약 아까 그 삐걱이는 소리가 정말로 희빈의 원혼이 남긴 신호였다면? 그녀가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자신의 마지막 순간과 똑같은 소리를 재현해낸 것이라면? 그리고 이 눈물 자국은 수백 년 만에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만나 흘린 안도와 슬픔의 눈물이라면? 민주는 황급히 주변을 다시 둘러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고 느꼈다.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서늘하고 슬픈 눈빛으로 바로 그의 곁에서 그를 지켜보고 있다는 강렬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정적 속에서 들려오는 것은 그의 거친 숨소리뿐이었지만 그는 그 너머에 있는 또 다른 존재의 숨결을 느끼고 있었다.
과거와 현재가 충돌하고 이성과 초자연이 뒤섞인 이 기묘한 공간 속에서 박민준 박사는 이제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의 소용돌이에 완전히 휘말려들고 말았다. 경복궁의 비밀은 이제 막 그 서막을 올렸을 뿐이었다. 살해된 후궁의 일기장이 마침내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박민준 박사는 과거의 위험한 진실의 입구에 서게 되었습니다. 과연 희빈이 목숨 걸고 감추려 했던 비밀은 무엇이며 그 비밀을 발견한 학자는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요? 경복궁의 그림자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그 비밀에 한 걸음 더 다가갑니다. 별꽃 낭독과 함께한 시간 즐거우셨나요? 다음 이야기에서 더 깊은 비밀을 풀어봅시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별빛 아래서 다시 만나요.